하루에 8,000보를 걸으시면 10년 내 사망률이 떨어진답니다. 하루에 8,000보가 아닌 12,000보를 걸으시면 사망률 10% 감소할 수 있다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의대 명예교수로 있는 나흥식입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고 우리들 얘기하죠. 왜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운동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이오카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운동을 하면 좋은 점 많지요. 그냥 여러분들이 비전문가라도 몇 가지는 쉽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좀 같이 도와드릴까요? 다리와 허리가 강화됩니다. 그렇겠죠. 다리 근육도 좋아지고 허리 아픈 것도 낫고 아마 이런 정보는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비만이 예방되겠죠? 이건 초등학생도 알 것 같습니다. 심장 기능이 향상됩니다. 자동차도 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별로 기능이 좋지 않게 나타나듯 써야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시면 좋지요. 체력이 향상되는 것,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것, 혈관 내에 동맥경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있더라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운동의 장점이기도 하죠. 뇌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도 해소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특정 호르몬 하나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식물에게 움직여라 하면 땅에다 박고 있는 뿌리를 포기하고 걸어 다니라는 건데 걔네들 그러면 죽음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게 죽음입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비기관이라는 것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분비기관이래요. 이게 뭐를 분비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답니다.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마이오카인은 그거하고 서로 상충됩니다. 지방에서 나온다고 그러는 아디포카인은 우리에게 안타깝게도 당뇨병, 심장병, 암, 골다공증, 치매 이런 것들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골격근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 있는데 이 마이오카인은 지방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 만들었던 당뇨병, 심장병을 포함한 성인병을 마이오카인이 차단, 억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아군이죠. 지방도 공격해주고 성인병도 나타나지 않게끔 차단하거나 완화시켜주니 우린 기댈 거는 그냥 근육밖에 없습니다. 근육을 잘 쓰셔야겠죠. 운동을 하면 나타나는 장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근육이 비대해집니다. 그게 바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일으키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지방세포를 산화시킵니다. 비만을 퇴치할 수 있겠죠. 인슐린의 민감도를 그리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골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 뼈를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항염증 작용도 일으킨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리고 비만이 되면 몸 전체로 안타깝게 염증 상황으로 내몰리게 돼요. 그 염증 상태가 온갖 성인병을 다 만들게 되죠. 운동을 해서 나오는 골격근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그 염증 작용을 없애준다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건가요? 항암 작용도 마이오카인이 일으켜줍니다. 실제로 뇌 재생 효과도 있다고 그러죠. 치매 환자들에게 운동을 열심히 시키면 치매가 개선되거나 천천히 치매가 오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운동 안 할 이유가 없죠. 운동하십시오. 운동을 어슬렁 걷는 거는 마이오카인이 잘 안 나온답니다.
땀이 날 정도로 약간 헉헉될 정도의 심장이 뛰게끔 그 정도 딱 올라가게 되면 어김없이 마이오카인이 분비됩니다. 골격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하셨어요? 바로 마이오카인 지급해 주실 거예요. 주식하고는 다릅니다. 비만, 지방세포하고 관련된 최신 또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이리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비만세포를 산화시키거나 긍정적인 지방으로 우리 몸을 전부 다 만들어준다는 건데, 긍정적인 지방, 조금 생소하시죠? 지방에도 나쁜 지방이 있고 우호적인 우리 편인 지방이 있다는군요. 아주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백색 지방과 정말 우리한테 아군 같은, 진짜 우리한테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갈색 지방이 있습니다.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 차이는 뭐냐 하면 그 속에 있는 구성 물질이 지방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있느냐의 차이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갈색 지방, 그리고 지방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백색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 준답니다. 비만인 분들 지방 많이 없애주기도 하지만 기왕에 남겨지는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이리신이라는 물질이 그 천병의 역할을 하는데, 야, 뭐 저런 충신이 다 있어요. 다른 데서 얻으실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허겁대며 여러분들이 땀 흘리면서 운동하시면 골격근에서 마이오카인이 나오고, 그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리신,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운동 안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마이오카인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를 논문 연구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자마라고 그러는 아주 중요한 의과학 잡지에 나온 연구 보고입니다. 많이 걸으면 사망률이 감소한답니다. 하루에 8,000보를 걸으시면 10년 내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답니다. 나 절반은 조금 부족한데 좀 더 없어? 바로 그대로 나옵니다. 하루에 8,000보가 아닌 12,000보를 걸으시면 사망률 65% 감소할 수 있다고 자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파에서 감자칩 들고 햄버거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 들고 뛰시겠습니까? 패턴이 변했다고 하면 나중에 치매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하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주제는요, 치매를 피하려면 이것을 멈추지 말아야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치매를 피하려면 이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보행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이 걷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뉴 잉글랜드 오브 저널 메디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저널에 실린 연구가 있는데요. 75세 이상 노인을 422명을 대상으로 걸음 패턴을 분석을 하고 6.6년을 쭉 봤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걸음이 좀 이렇게 이제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종종 걸음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약간 뻗청다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턱 이렇게 흔들리는 이제 그런 걸음이라든지, 실조증이라 그래서 술 드시고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술 드시고 걸음이 이렇게 비틀비틀 이렇게 그런 이제 이런 실조증 비슷한 그런 걸음을 걷는다든지, 이런 보행 패턴을 보인 분들이 보행이 정상이었던 분들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1.96배 이제 높았고, 그 중에
혈관성 치매라든지 이런 다른 유형의 치매에 걸릴 확률은 3.5배나 더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걷고 그냥 이동 수단이 아니고 뇌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어떤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걸음이 좀 이상하면 이분은 한 6년 후에는 치매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걷는 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보행을 멈추지 않고 또 제대로 이제 걸어야 되는 거죠. 어떤 연구에 의하면 걸음걸이가 조금 느린 분들이 좀 빨리 걷는, 느리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3.3배 정도 높아졌다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동일한 이런 연령대에서 보면 보행 속도가 좀 빠른 분들에 비해서 느린 분들이 인지 기능이 조금 저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을 때는 제대로 조금 빠르게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걸을 때 약간 다리를 끈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좀 비척비척 된다든지 아니면 몸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관절의 문제인지 말초신경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일단 치료를 하신 다음에 제대로 우리가 또박또박 걷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거실에 가고 뭐 계단을 내려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걷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잘 따져보면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 최소 안 걷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이제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행하는 것들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 제대로 걷는 것, 정상적으로 그것을 가족끼리도 서로 보행하는 패턴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 당신은 안짱다리로 걸어? 막 이렇게, 당신 왜 개걸음을 걸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보행 패턴이 변했다고 하면 나중에 치매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꼭 원인 분석을 하고 교정을 하고 치료를 받고 제대로 걷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행을 멈추지 말아라가 주제였습니다. 발이 아픈데 맨발로 걸어도 되나요? 족저근막염이랑 무지해반증이 있는데 맨발로 걸으면 좋은가요? 평발인 사람은 맨발로 걸으면 안 되나요? 맨발 걷기가 유행하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과연 맨발로 걸어도 되는 발과 맨발로 걸으면 안 되는 발이 따로 있을까요? 굿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범수입니다. 맨발로 걷는 건 인간 본연의 모습이죠. 신발 속에서 갑갑했던 발이 시원하고 자유롭고 너무 좋죠.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운동 효과도 있어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즐겨 하는 편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건강해졌다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사람마다 발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발은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신발을 신고 벗고와 상관없이 걷는 것 자체가 원래 좋은 운동이죠.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면서 우울증도 개선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걷기는 체지방 감소 효과, 또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의 예방 효과, 조절 효과, 또 일부 암 발생률을 저하시키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데 맨발로 걸으면 어떤 추가적인 이득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맨발 걷기는 무엇보다 발 근육을 자극하고 운동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면서 기능적으로도 발을 더 편하게 해주는데요. 편해진 만큼 발 고유의 기능을 덜 쓰게 됩니다. 평생토록 신발에 길들여진 발은 고유의 기능을 조금씩 잃고 조금씩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을 신으면 발이 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의 여러 잔근육들의 개별적인 움직임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맨발로 걷게 되면요, 발가락 하나하나에도 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풋코어 근육들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는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을 훈련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발을 신으면
발바닥과 지면 사이에 두꺼운 신발 바닥이 끼어 있어서 많은 정보가 차단되지만 맨발로 걸으면 모든 정보가 그대로 전달되게 되죠. 따라서 울퉁불퉁하거나 경사진 바닥을 맨발로 걸으면 발의 자세도 더 잘 느끼게 되고 따라서 고유 감각도 더 자극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반사적으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이 훈련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발이 건강하고 맨발로 걸어도 끄떡없는 분들은 맨발로 걸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아킬레스건염 등등의 만성 발질환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평발이나 무지반증 같은 변형이 있으신 분들은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질병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족저근막염의 경우는요, 맨발로 걸었을 때 족저근막과 푸코 근육들이 스트레칭되고 강화되는 점은 족저근막염에 이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족저근막염으로 발의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맨발로 걷는 건 족저근막이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더 늘어나는 힘을 받기 때문에 손상과 염증이 악화됩니다. 그럴 땐 신발을 신고 발을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발의 앞꿈치가 찌릿찌릿하거나 화끈화끈거리는 지간신경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발바닥에 있는 신경이 과도하게 짓이겨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발가락 관절이 과도하게 꺾일 때마다 앞꿈치 바닥 쪽에 있는 신경은 더 늘어나고 짓이겨지게 되는데 맨발로 걸으면 쿠션까지 없으니까 더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발가락 관절이 꺾이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기 위해서 거창이 두꺼운 신발을 신고 걷는 게 좋습니다. 무지외반증이나 평발은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엔 맨발로 걸어도 크게 상관없거나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좁은 신발은 무지외반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무지외반증이 있으면 가급적 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맨발로 걷는 것은 아예 신발을 신지 않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권장할 만하죠. 또한 맨발 운동으로 풋코 근육이 강화되면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좋아져서 아치를 튼튼하게 하고 발이 보다 건강한 모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발이나 무지외반증, 소건막류, 갈퀴족지 등의 변형이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미 변형의 정도가 심하다면 발의 정상적인 구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맨발로 걷는 것은 변형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평발이 심한데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불룩해지려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발이 더 나빠집니다. 무지외반증이 심한데 맨발로 걸으면 발볼이 넓어지려는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변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얇아지는 지방 패드 위축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발바닥이 얇아지면 충격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을 때 통증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어서 발을 보호해야 되겠죠. 발바닥에 내재된 원래 쿠션도 줄어들어서 충격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신발까지 벗고 맨발로 걸으면 발에는 무리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고 아무런 합병증이 없이 잘 조절되고 있는 당뇨인데 맨발 걷기가 꼭 해보고 싶다면 안전한 곳에서 조심하면서 조금씩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감각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절대로 맨발 걷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발에 느낌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또 혈관병증으로 다리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요,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절단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는 금기입니다. 맨발 걷기에 나서기 전에는 평소보다 준비 운동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종아리와 풋코어 근육, 그리고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발에 부담을 덜어주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가 처음이라면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많이 걷지 마시고요. 조금씩 걸어보고 괜찮은지 확인하면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새 신을 신을 때도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듯이 맨발이라는 새 신도
적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맨발 걷기는 걷는 방법도 다릅니다. 신을 신고 걸을 때는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폭을 크게 하거나 숨이 가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좋지만, 맨발로 걸을 땐 천천히 바닥을 느끼면서 바른 자세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맨발 걷기의 장단점과 여러 가지 주의사항, 맨발 걷기를 해도 되는 발과 주의해야 될 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의 발 상태에 잘 맞는 방법으로 걸으셔서 건강도 챙기고 안전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왜 약장수들이 왔잖아요. 약장수 오면 막,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자, 이리 와보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온갖 그 신기한 거 막 보여줘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약을 팔잖아요. 근데 그 약만 먹으면 어떤 병이든 다 나을 것 같아. 약장수 그러면 왠지 사기꾼 같은데요.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도 약간 약장수가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거짓말 같은 만병통치약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뭐냐?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 지음 비타북스.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니, 그럼 어떤 병이 나을까요? 책의 목차를 보면요, 걷기만 해도 허리 통증을 이겨내고요, 무릎 관절을 관리하고요, 가장 효과적인 비만 탈출법이고요, 혈당도 잡고요, 성인병에서 벗어나고요, 뇌졸중, 후유증도 이겨내고요, 암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답니다. 와, 이건 좀 과장이 심한 거 아니야 싶은데요. 저자가 그래도 신뢰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60%가 만성 질환을 앓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고령화 시대는 모두가 질병을 안고 오랜 시간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만성 질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 식이요법, 운동, 의학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찾지만 정작 가장 손쉬운 질병 예방법은 바로 걷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저절로 줄어드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가 골량이고요, 또 하나가 근육량입니다. 자,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에 뼈의 양이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자, 젊은 시절에 미리 최대한의 골량을 확보해야 골다공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평소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은 근본적으로 골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근육량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이 오는데요. 평소에 걸으면서 하체 근육을 키워둬야 나이 들어 근감소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부위가 바로 하체, 그 중에서도 다리거든요. 특히 허벅지는 전신 근육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냥 걷는다고 허벅지 근육이 막 이렇게 울끈불끈 생기지는 않아요. 계단을 오르는 게 좋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외과 장병철 교수님은 하루에 6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는 계단 마니아랍니다. 걷는 것은 다리 근육을 이용해서 혈관을 짜주는 행위로 전신에 원활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동맥으로 흘러간 피가 하체로 가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면 혈전이 생기고요. 이 혈전이 심장으로 들어와서 허파로 흘러가면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즉, 혈액이 정체되지 않도록 자주 걷는 것이 좋은데요. 계단을 오르면 다리 근육에 힘을 주게 되어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원활하게 순환됩니다. 이 계단 오르기는 등산과 운동 효과가 비슷해요. 자, 환경은 다르지만 운동적인 구성 요소는 같습니다. 등산은 시간을 내어서 산을 찾아야 하지만 계단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 등산은 산을 올라갔다가 걸어서 내려와야 합니다. 자, 무릎 관절이 안 좋은 경우는 하산하는 과정이 자칫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반면 계단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보폭을 넓게 걷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평소에 걷는 것보다 보폭을 10cm 정도 넓혀 걸으면 뇌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해서 학습력, 기억력, 언어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요. 계단을 오르거나 보폭을 넓게 빠르게 걸으면 숨이 찹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심폐 기능이 향상됩니다. 만약 감기에 걸려서 가래가 생겼는데 그것을 제대로 뱉어내지 못하면 폐렴을 앓게 되죠. 폐 기능이 약하고 근력이 없는 사람은 가래가 차도 뱉어낼 기력이 없습니다. 가래가 차면 폐렴이 되고요.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노인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폐렴입니다. 그냥 걷지만 마시고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게 운동 효과는 더 좋습니다. 몸에만 좋은 게 아니라 머리에도 좋습니다. 자, 걸으면 뇌에 혈류가 증가하면서 뇌세포의 활성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뇌가 위축되지 않거든요. 특히 계단 오르기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더 많은 뇌세포가 활성화되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가 악화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절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릎, 고관절, 발목 등 하체 관절이 튼튼해야 건강을 위한 걷기가 가능하고요. 자, 걷기를 생활화해야 질병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관절에 무리가 되는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1kg이 증가할수록 관절이 감당해야 하는 하중은 무려 4배가량 증가하기 때문이죠. 비만 환자는 체중이 정상인 사람보다 무릎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6.8배나 높다고요.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하정구 교수님은 관절염 환자들에게 3가지 운동을 권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릎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두 번째는 유연성 운동, 흔히 말하는 스트레칭 운동이죠. 자, 세 번째는 지구력과 연관된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 운동이나 자전거 타기입니다. 평소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은 걷기를 싫어하고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를 귀찮아하는데요. 자, 무릎은 이 체중 부하를 받는 부위로 근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상체가 비만해지고 하체 근력은 약화되어 무릎 통증이 더욱 악화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드는 거죠.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뒤쪽에 위치한 슬굴곡근을 강화시킵니다. 반복적으로 계단을 오르면 허벅지 근육 전체가 발달하게 되고 이는 무릎이 받는 하중을 분산시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고요.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니 우리 부지런히 걸어 다녀야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처럼 목소리가 좋은 물리치료사 성우경입니다. 오랜만에 굿라이프 구독자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첫 시간을 어떤 주제로 할까 밤잠을 설치며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딱 정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의 최종 목표인 보행, 바로 걷기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걷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막상 따라하려니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는 3가지를 한번 따라해 보신다면 정말 확 달라진 보행 방법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다 더 편하게 걷는 방법을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걷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골반과 무릎과 발이 있다면 골반은 대장, 그리고 무릎과 발목은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의 몸 중 골반은 가장 중심부에 있고 골반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나와야 무릎과 발목의 기능적인 움직임은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을 때는 골반을 감싸는 엉덩이 근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발목을 사용하지 말아라. 처음에 우리가 다리를 들어서 나갈 때
뒤꿈치부터 닿는 시기가 이니셜 컨택이라고 하는 단계인데, 물론 서 있을 때 인간의 몸 중에 발바닥이 제일 먼저 닿아 있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는 측면에서는 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환자분들이 거의 반의사라고 하죠. 정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뒤꿈치부터 닿아야 한다 라고 알고 계시지만, 때론 뒤꿈치부터 닿기 위해서 발목을 위쪽으로 굽히면 정강이 앞쪽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종아리가 땡긴다, 다양한 통증들을 느끼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인간의 몸의 중심은 천추 2번 전방, 다시 말해 배꼽 아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걸을 때는 몸의 중심을 앞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다리를 살짝 들어 무릎을 펴면서 몸의 중심만 앞으로 나가면 뒤꿈치부터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옆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살짝 들어 무릎을 펴면서 몸의 중심을 앞으로 갖고 나가시면 자동적으로 뒤꿈치부터 땅바닥에 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이 지면에 닿았을 때를 로딩 리스폰스라는 단계인데,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로딩을 하잖아요. 성우경의 물리치료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저희 친형 같은 형인데, 현재 캐나다에서 파일럿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과연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륙을 하냐 물어봤더니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라고 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힘을 주어준 만큼 그만큼의 힘이 생겨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다고 해요. 인간의 몸도 똑같습니다. 로딩 단계에서 정확하게 체중이 지지가 돼야 그만큼의 추진력이 생겨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환자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발바닥 밑에 개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걸으세요 했더니 너무 잔인하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를 개미를 바퀴벌레로 바꿨더니 기가 막히게 밟고 나가시더라고요. 뒤꿈치가 닿고 발바닥이 닿았을 때 바퀴벌레가 있다 생각하시고 꾹 눌러서 펴면서 반대다리가 나가는 겁니다. 옆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딩 리스폰스, 발바닥이 꾹 바퀴벌레 죽인다 생각하시고 꾹 눌러서 펴면서 반대다리가 나갑니다. 우리가 뒤꿈치부터 닿고 발바닥이 닿고 무릎을 펴면서 반대쪽 다리가 나가고 우리의 보행 단계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때 뒤꿈치가 들리고 발가락이 5개가 다 닿고 밀고 나가시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발목 통증이 있거나 무릎 통증이 있거나 고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발가락 쪽으로만 쏠려서 밀고 나가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치료의 모토를 모빌리티, 인, 스테빌리티라는 모토로 삼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모든 관절의 움직임은 안정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치료의 효과가 좋습니다. 발가락이 5개인 이유가 있겠죠. 발가락 5개를 다 사용해서 밀고 나가시는지를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포유류와 해부학적으로는 가장 비슷하다고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직립보행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얻은 것이 바로 통증이죠. 동물들처럼 사족보행을 하면 통증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넘어지면서 배우듯이 구독자분들도 한번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꾸준하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슬리퍼, 쪼리, 샌들을 신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뒤꿈치가 고정되지 않는 신발들을 신게 되면 체중이 발가락 쪽으로 쏠려서 흔히 아시는 족저근막염에 걸리거나 발의 피로도가 높아서 때론 아주 심하신 분들은 피로골절도 당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뒤꿈치가 고정된 샌들을 추천드립니다. 성우경의 물리치료 사랑,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